막고굴 사 유홍준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2권. 그리고 1943년 장대천이 벽화 임모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막고굴에 상서홍이 나타났다. 이때 장대천은 상서홍에게 무기징역 사는 기분으로 있으면 모를까 여기는 사람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해 5월 장대천은 막고굴을 떠나 안서 유림굴로 가서 또 3개월간 벽화를 모사했다. 이리하여 그가 임모한 벽화는 총 276폭이 되었다. 그해 8월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난주에서 장대천 임모 도낭벽화 전람회를 열었고 떠난 지 2년 7개월 만인 11월에 성도에 도착했다. 같은 전시를 성도 중경에서도 여러 큰 성공을 거두고 1946년엔 상해와 북경에서 장대천 화전을 열었고 1947년엔 화집 장대천 임모 도낭벽화를 펴냈다. 1950년 이후 장대천은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에 살며 전시회를 열었고 1956년에는 파리에 초대되어 개인전을 열 때 피카소를 만났고 유럽 각지에서 전시를 하며 명성을 떨쳤다. 주을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장대천은 대가족 부양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대만을 선택했다. 대만으로 돌아와 그린 장강만리도는 길이가 20m에 달하는 기념비적 대작으로 대만 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공개되었다. 1975년에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대천 개인전이 열려 60여 점이 전시되었다. 1976년 대만으로 귀국해 대만 역사박물관에서 장대천 선생 귀국 화전이 열렸다. 이미 한쪽 눈을 잃고 70세를 넘긴 나이였지만 말년의 10년이 오히려 장대천 예술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 국립박물관에 개최한 장대천 시화전에 특별 전시한 여산도는 최후의 대작이다. 파리 유학생 상서홍. 상서홍이 도낭에 도착한 것은 1943년이고 이때부터 상서홍은 무기징역 사는 기분으로 1982년까지 도낭을 떠나지 않았다. 프랑스로 유학을 가 유화를 배운 상서홍은 파리에서의 10년 동안 미술전에 출품하여 금상과 은상을 4번 차지하고 파리미술가협회에서 가입을 초청받기도 했다. 그는 중국 근대미술의 거장 서비홍, 조선족 화가 한랑연과 자주 어울렸다. 도낭으로 가는 상서홍. 상서홍은 폴 펠리오가 도낭 석굴에 왔을 때 사진기사 누에트가 촬영한 사진집인 도낭의 동굴도록을 고서점에서 발견하고 조국에 이런 예술품이 있다는 것에 놀라 도낭 문물이 많은 김해 박물관으로 달려갔고 그날 이후 매일 김해 박물관을 방문했다. 북경으로 간 상서홍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남경으로 피해 고생을 하였다. 1938년에는 운남성으로 옮겨간 예술전문학교의 교장 대행을 맡았고 1940년 예전을 떠나 교육부 미술교육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로 일했다. 그때 여론에 밀려 도낭문물연구소 설립을 위한 주비위원회 결성을 국민당 정부가 수락했고 우임이 상서홍을 부소장에 천거했다. 부인도 두고 난주로 떠난 그는 일행 6명과 함께 도낭으로 떠나 도낭에 도착한 첫날부터 무기징역을 사는 기분으로 도낭석굴 보호를 위해 일했다. 상서홍의 도낭 40년. 상서홍이 도낭에 온 지 1년이 조금 못된 1944년 2월 1일 국립도낭예술연구소가 교육부 산하에 설립되어 상서홍을 정식으로 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교육부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도낭예술연구소 해체를 선언했다. 이에 상서홍은 자기 그림을 팔아 경비를 충당하고 민간 학술기관에 호소하여 기부금을 모금해 연구소를 존속시켰다. 1946년엔 국립도낭예술연구소가 중앙연구원 소속으로 바뀌고 훗날 제2대 도낭연구원장이 되는 단문걸 등이 부임해왔다. 부인 진지수가 도낭에 왔지만 도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고 도낭 견학을 온 예전 졸업생인 이승선이 존경과 동정심에서 상서홍과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 상서홍의 조력자가 되었다. 도낭문물연구소에서 도낭연구원으로 1951년 중앙인민정부는 도낭예술연구소를 문교위 문화사업국 소속의 도낭문물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기구를 확대 개편했다. 이후 도낭은 상서홍 소장 아래 체계적으로 확고히 보호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북경의 도낭벽화전을 비롯해 해외전에서도 대성황을 이루며 안팎으로 도낭 열풍을 일으켰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문화재 파괴를 일삼던 홍위병으로부터 도낭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도낭이 멀고 먼 오지인데다 주운 내에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낭연구원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1977년이었다. 상서홍이 도낭을 지킨 지 40여 년이 흐른 1981년 등소평은 상서홍의 공헌을 극찬하며 그만 쉬라 하였고 1982년 국가문물국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그는 도낭을 떠났다. 1984년 도낭문물연구소가 도낭연구원으로 다시 확대 개편되면서 그는 명예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사람들은 1994년 세상을 떠난 그를 칭송하여 도낭의 수호신이라 했고 고향 항주에는 상서홍 기념관이 세워졌다. 조선족 화가 한락연을 아시나요? 길림성 용정 출신인 한락연은 조선족 화가였다. 중국에서는 그를 기리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지만 모국인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소개가 오랫동안 끊겼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재미화가 최일단, 북경의 김일용 등이 중국에서 한락연의 위상을 한국에 전해옴으로써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낭벽화 연구자인 권영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도낭과 중앙아시아 벽화를 연구하면서 그의 삶에 주목하여 논고를 발표하면서 비로소 한락연의 삶과 예술이 소개되었다. 그리하여 예술의 전당에 한락연 유작전 실크로드에 담긴 조선족 예술온 비운의 천재화가가 열리고 2005년 김윤수 관장 시절 국립현대박물관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중국 조선족 작가 한락연 특별전이 열림으로써 다시 한번 그의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쿠차의 키질석굴에 한락연의 기념 석굴이 있다. 한락연의 일생 일용정에서 프랑스 유학까지 부친의 이른 사망으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며 공부를 한 그는 31운동 때 태극기 제작으로 일본 경찰에 추적을 당하자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했다. 1920년 상해로 가 일을 하면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며 고려공산당 초기 활동에 참가했다. 이때 상해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하여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혁명활동에 참가하며 1923년 졸업했다. 당시 동아일보의 미술계의 수재로 소개되었다. 이후 고려공산당의 내분에 실망한 한락연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중국공산당은 봉천에 지부를 건설하기 위해 한락연을 파견했다. 봉천 시절 한락연은 한편으로는 화가로,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혁명활동을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상해로 돌아왔다. 1929년 공산당 활동을 잠시 쉬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는 이름을 락연이라고 바꾸었다. 1931년 한락연은 파리로 가서 루브르 예술학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양호성 장군의 항일 투쟁 업적을 알리고 양호성을 따라 귀국했다. 한락연의 일생 이귀국 후의 항일운동. 중일 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무안에 도착한 한락연은 여기서 주은내를 만났고 항일 선동 활동과 연락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선전 활동을 하면서 중공군의 팔로군의 의약품을 조달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항일 전선에서 전해오는 사진과 보도 자료들을 전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중경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1939년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당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첩자 활동도 하였다. 그러다 1940년 팔로군에 정보를 전하려고 서안을 떠나 중경으로 가는 도중 보게시에서 국민당 특무기관에 체포되어 서안으로 압송되었고 각계 인사들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1943년 국민당은 활동지역을 서북지역으로 한정할 것과 작품의 노동, 인민을 그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활동이 감숙성 신강성으로 국한된 그가 도낭과 쿠차 등 실크로드의 벽화를 모사하고 소수민족의 초상과 풍속을 많이 그리게 된 사연이 여기에 있다. 한락연의 일생 삼서역에서의 작품 활동. 1943년 추록한 한락연은 서안군중예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그때 훗날 대가로 성장하게 되는 황주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1944년 가을 난주로 이사하고
풍경화와 민중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맘껏 그림을 그려 출소 후 3년간 무려 5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1947년 3월엔 개인전에서 작품을 판매한 자금으로 탐사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난주에서 출발해 우루무치에 도착하여 제2차 신강성 답사를 준비했다. 우루무치를 출발한 한락연은 키질 천불동에 도착하여 이후 70일간 30여 점의 벽화를 모사하고 사진 촬영과 기록을 했다. 우루무치로 돌아와 신강일보사 강당에서 제20회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우루무치에서 군용기를 타고 난주로 향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여 실종되었으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각계 인사들은 난주에서 한락연 추모식과 유작 전시회를 열었다. 한락연의 제21회 개인전인 셈이었다. 한락연의 삶은 조국의 해방과 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하여 뜨겁게 살다가 사막의 이슬 속에 사라진 50평생이었다. 자랑스러운 중국인 조선족이었다. 제3부 실크로드의 관문. 안서 유림굴서하 민족의 화려한 벽화와 슬픈 종말. 도낭의 여름과 겨울 도낭 야시장 도낭시의 반탄비파 기약상 과주의 온 현장법사. 과주 또는 안서라는 도시 느릅나무 협곡의 유림굴 제25굴 탕구투족의 서하. 도낭의 여름과 겨울. 이곳은 매우 높고 낮은 기온으로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여름엔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겨울엔 피부가 따가울 뿐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는 아니다. 기온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여름날은 휴가철 성수기여서 사람이 많지만 낮이 길어 저녁 시간에 도낭 시내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겨울은 한적해서 좋기는 한데 해가 일찍 지는 바람에 답사 시간이 짧아지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전후로 상점과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는다. 중국은 일률적으로 북경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낭의 여름은 오후 9시가 다 되어야 어두워질 정도다. 도낭 야시장에서. 야시장은 어디나 그렇듯 먹거리와 관광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값은 싸지만 질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인도 쪽 상가에 있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고미술상엔 뜻밖의 볼거리가 많았다. 대형 사막 실경 연극, 도낭성전. 명사산을 배경으로 한 도낭성전의 스토리는 한 화공이 사랑하는 죽은 여인의 극락왕생을 위해 막고굴의 벽화를 그리는 이야기다. 레이저를 이용한 현란한 불빛, 3D 홀로그램에 의한 환상적인 이미지의 교착, 여기에 군무가 주는 웅장함이 있다. 객석 무대가 360도 회전하면서 명사산을 두루 보여주고 특설 무대 시설로 석굴사원 안팎을 보여줘 영상 효과가 극대화된다.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야외에서 명사산을 배경으로 펼치는 이 웅장한 연극을 대형 사막 실경 연출이라고 했다. 도낭성전은 사장회가 연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시도가 없는 이유는 제품 개발이라는 눈앞의 상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화, 예술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패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생산자 예술인의 몫이지만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소비자 국민다. 도낭시의 옛 자취. 도낭 시내 답사는 막고굴과 명사산 월화천을 본 것으로 사실상 끝난다. 이외에 시내 답사로 소개된 것은 백마탑과 도낭고성이 있는데 백마탑은 400년 무렵 쿠마라지바가 역경을 위해 중원으로 들어갈 때 타고 온 백마가 죽어 세운 탑이라고 하니 시간상 여유가 있으면 가볼 만하지만 도낭고성은 사실 영화 촬영 세트장이어서 정직한 안내서에는 도낭 촬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서사군의 하나로 변방의 오아시스 도시라는 도낭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옛 정취를 풍겨주는 거리가 있을 법한데 이미 신도시로 바뀐 지 오래여서 찾을 수 없다. 산책을 즐기려면 당하 강변을 걷는 것이 낫지만 흔히 보는 고수부지일 뿐 별다른 정취는 없다. 반탄비파 기약상. 당하를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 시청 쪽으로 향하면 나오는 넓은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춤추는 여인 조각상이 우뚝 서 있는데 도낭시의 상징 조각인 반탄비파 기약상이다. 이 기발한 도상은 제112굴의 관무량 수경 변상도 벽화 중 극락세계의 연희 장면에 나오는 것을 빌려온 것으로
이런 도상 자체는 본래 인도 춤에서 기원한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조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래 조각을 회화로 그리기는 쉬워도 회화를 조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는 기법의 차이보다 주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벽화는 신나는 춤과 음악을 강조한 것임에 반해 동상은 여인의 아름다움, 그것도 서구적인 인체 비례와 얼굴을 흉내내고 억지로 비파가 관객을 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보인다. 도낭 시내를 벗어나면 진짜 도낭의 옛 모습이 나타난다. 실크로드의 관문으로서 도낭의 지리적 역사적 진면목을 보여주는 양관과 옥문관이 있다. 양관은 도낭 서남쪽 60km 거리에 있고 옥문관은 서북쪽 90km 거리에 있다. 그리고 110km 떨어진 과주에 안서 유림굴이라는 아름다운 석굴이 있다. 과주에서 온 현장법사. 629년 당나라 초기에 출국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현장법사는 서역으로 가기 위해 과주에 온다. 서유기의 모델이기도 한 현장법사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양대 제자 중 한 사람이 신라의 원측대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안의 흥교사에는 현장법사 사리탑 곁에 원측대사의 사리탑도 세워져 있다. 과주를 떠나는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현장법사 구법 천축행의 제일막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과주 또는 안서라는 도시. 과주는 도낭에서 북동쪽 110km 떨어져 있는 인구 15만 명의 작은 고을로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충지다. 감숙성 끝에 위치하여 여기서 서쪽으로 곧장 가면 신강성의 함의가 나온다. 과주의 역사는 도낭과 운명을 같이 했다. 한무제가 하서사군을 설치할 때 과주는 도낭에 속했지만 당태종이 안서도호부를 설치하고 서역 전체를 지배하면서 도낭은 사주라 하고 이곳은 과주라 불렀다. 755년 안사에 난 이후 13세기 원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토건국, 장씨, 귀이군, 조씨 귀이군, 서하가 약 500년간 과주와 도낭을 통치했다. 1524년 명나라 때 국경선을 가역관으로 후퇴시키고 주민들을 그 안쪽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과주는 도낭과 함께 퇴락하게 되었다. 그러다 1718년 청나라 강희제가 팽창 정책으로 신강성을 영토로 삼으면서 사주는 다시 도낭이라 부르고 과주는 안서라고 불렀다. 이후 줄곧 안서현으로 불리다가 2006년 다시 과주현으로 개칭되었다. 과주에는 안서 유림굴이 있다. 중국의 3대 석굴사원이라면 대동의 운강석굴, 낙양의 용문석굴, 도낭의 막고굴을 말하지만 4대 석굴은 천수의 맥적산 석굴, 5대 석굴은 난주의 병령사석굴, 6대 석굴은 안서 유림굴을 꼽는다. 그래서 유림굴을 보아야 하서주랑의 석굴들을 답사했다고 할 수 있다. 유림굴은 당나라 때부터 굴착되기 시작하여 총 43개 석굴이 확인되었다. 그중 귀이군 시대와 서하 시대에 조성한 석굴은 막고굴의 명성과 맞먹는 명작으로 현재 도낭연구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느릅나무 협곡의 유림굴. 유림굴은 과주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산기슭 협곡에 있다. 인간적 채취가 느껴지는 지방도로로 가다 보면 신구촌이라는 마을이 나타나고 이곳에 쇠양진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있다. 쇠양진은 한나라 때 쌓기 시작하여 당나라 때 번성하였으나 명나라 때 폐성이 된 진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이다. 마을 앞에는 유림굴 24km라는 이정표가 있다. 화살표 방향대로 가면 고비 언덕이 나타난다. 고비 언덕을 넘어서자 갑자기 시야가 넓게 펼쳐지면 낮은 곳을 향해 저 아래로 협곡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협곡에 있는 유림굴이 있는 곳에는 유림굴 외에도 수엽 구석굴, 한엽석굴 등 여러 석굴이 있어 만부렵이라고 불린다. 또 멀리로는 동천 불동석굴도 있다고 한다. 실크로드상의 모든 석굴사원들이 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한 곳에 있다는 공통점이 유림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림굴에서 가장 큰 감동은 석굴 벽화보다 협곡의 아름다운 풍광이다. 유림굴 협곡 사이로 흐르는 유리마가 퇴적층 위를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침식하며 파고들어 지금 같은 골짜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유림굴 수직 절벽의 여감층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 석굴을 파는 것도 용이하고 보존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한다. 이 강의 원래 이름은 답실하다.
그런데 강변으로 느릅나무가 무리지어 있어 유림화라고 부른다. 유림굴 인상. 유림굴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내리면 드넓은 고원 아래로 긴 협곡이 아련히 펼쳐진다. 콘크리트 데크 끝에 계단이 유림굴로 인도한다. 관리소를 겸한 출입구를 나서자 유림화 양쪽으로 늘어선 유림굴이 한눈에 들어온다. 석굴 앞에는 곡갈 모양의 지붕을 얹은 작은 불탑들이 줄지어 있다. 형태는 다양한데 대개 청나라 때 유림굴이 재건되면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그 곁에 맞배지붕의 아래쪽이 뚫린 구조물은 화지루로 예불 후 분양 소지하는 시설로 지붕 밑에 연기 구멍이 뚫려 있다. 유림화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림굴은 동쪽과 서쪽 절벽에 굴착되었다. 동쪽 벽은 상하 2단으로 이루어져 윗단에 21굴, 아랫단에 11굴이 있고 서쪽 벽은 단층으로 11개 굴이 있다. 시대별로는 당나라 4개, 귀이군 시대 21개 후대 8, 송대 13, 위구르 1개, 서하 4개, 원나라 3개, 청나라 9개 굴로 나와 있다. 석굴에는 소조 불상 270여 구와 약 700평에 달하는 불화가 그려져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굴은 제25굴로 특굴로 지정되어 있어 미리 관람 신청을 해야 한다. 유림굴 제25굴. 이 굴은 토번 정치기의 연석굴로 긴 통로 안에 전실과 주실을 갖춘 제법 큰 규모다. 전실에는 여러 천왕상이 벽화로 그려져 주실을 호위하고 있고 주실은 돛박을 엎어놓은 것 같은 복두형 천장을 하고 있어 공간감이 시원하다. 주실 가운데 소조채색 부처님이 번듯한 기단에 모셔져 있는데 청나라 때 수리되면서 원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잃었다. 남쪽 벽에는 관무량 수경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양옆으로는 서품 이야기가 차례대로 그려져 있다. 북쪽 벽에는 미르카생경 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이는 도낭벽화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불화라고 한다. 제12굴은 5대 10국 시기에 조성한 것을 청나라 때 크게 보수한 것으로 전실과 주실에 말발구평 불상을 모신 독특한 불상 배치를 하고 있다. 남쪽 벽 아랫부분에 가족이 나들이를 하는 출행도가 있는 것이 특이하고 한쪽에는 제자와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각각의 이름도 적혀 있다. 제19굴 역시 귀이군 시절 조씨 가문의 아들이 만든 굴로 통로 남쪽 벽에는 조원충 공양상이 북쪽 벽에는 양국 부인 공양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제11굴은 구조가 특이해 다른 유림굴의 구조와 다르게 대상굴이라고 해서 평면은 타원형이고 천장은 궁룡형이며 출입문이 있는 전면에 광창이 있어 석굴 안이 밝다. 그런데 이 석굴은 청나라 때 대규모로 보수해 놓아서 정통 불교 석굴이 아니라 도교적 색채가 짙다. 이곳에 있는 나한상들은 본래 제3굴에 있던 것들을 근래에 옮겨놓은 것으로 청나라 시대 조각상이라고 한다.